환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당장 치료를 이렇게 좀 잘해놨다고 그래서 20년, 30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실력 좋은 의사는 설명을 잘하는 의사예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특별히 안산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개원해야겠다라고 어떤 생각하게 된 계기는 혹시? 처음 직장을 안산에서 제가 시작을 했었어요. 여기서 환자분들 수술도 많이 했고, 수술 말고도 시술이나 주사 치료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산 분들하고 또 많이 알게 되고, 또 안산 분들이 또 이렇게 되게 좋으세요. 이게 편안한 안자에 매산자를 쓰나 그렇거든요. 편안한 산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땅이 이렇게 산들이 낮고 이게 살기가 좋은 그런 건데, 안산 분들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 다른 지역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의지할 때도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더 의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 의사 생활을 하는 것도 괜찮고, 또 하다 보면 또 봉사나 이런 의사로서 할 일이 많겠다, 이렇게 해서 안산에서 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거 서전을 꼭 해야겠다라고 이게 적성이 되게 맞으셨어요? 이제 인턴 끝날 때쯤. 근데 사실은 그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고민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내과적 소양이 있느냐, 약간 외과적 소양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인턴 돌고, 또 폴리클리닉이라고 해서 학생 실습도 도는데, 내과보다는 외과에 있을 때 제가 더 많이 웃고 있더라고요. 그건 저도 몰랐는데, 친구들이, 야, 너는 외과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마이너과 중에 이제 앞으로 돈 많이 버는 과들, 피부과, 성형외과,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저희 때도. 그런 과들이 지금만큼 인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뭐 10년 뒤에는 엄청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었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 과들에 가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실습 돌 때도 그렇고, 인턴 돌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 과에서 점수가 안 좋았었어요, 제가. 뭔가 원장님은 이렇게 만성질 환자들보다 내가 의사로서 뭔가를 딱 했을 때 딱 좋아지는 걸 확인하는 그거에 대한 어떤 보람 이런 거. 제가 신경외과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신경외과가 사실은 딱 해서 딱 좋아지는 과는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후유증도 많이 가지잖아요. 왜냐면 제가 척추를 하고 있지만, 신경외과는 원래 머리가 훨씬 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96년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척추 쪽은 별게 비전이 없는 과였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신경외과 그러면 머리 쪽, 뇌출혈, 뇌종양, 그 다음에 동맥류, 이런 혈관 수술,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술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과는 아니죠, 사실은. 후유증이 많이 있고, 또 오랫동안 돌봐야 되는 환자가 많이 있는 그런 과긴 했었는데, 피부과나 안과나 성형외과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웃고 계시는 모습을 많이 보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시술을 하실 때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쵸. 일단은 척추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치료를 딱 하면 결과가 딱 나오는 파트예요. 어느 파트보다도 저는 그게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못 하거나, 정확하게 그거를 시술하거나 수술을 못 했을 때 좀 이상한 거지, 사실은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정확하게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해주면 결과가 분명히 나오는 질환이 척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이 서전으로서, 의사로서는 굉장히 보람이 넘치는 많은 파트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목, 그 다음에 흉추,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요추로 나뉘는데, 이게 사실은 디스크는 치료가 굉장히 쉬운 치료입니다, 사실은. 물론 정교함이 있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한 치료를 해주면 이게 좋아지니까요. 굉장히 저는, 우리가 많은 질환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당뇨, 고혈압부터 해가지고 암도 있고. 근데 그 많은 디지즈, 그러니까 병 중에는 척추는 그래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부분에 속한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뭔가 원인 결과가 확실하니까. 네, 원인 결과가 분명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술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신경이 너무 눌렸거나,
마비가 생겨서 오셨거나 또는 수술하기 정말 위험한 상태까지 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드물고요. 사실은. 그런 거 빼고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질환에 속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선택 잘한 것 같고. 이제 갈수록 우리나라 계속 고령화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되게 환자가 많으실 거고, 그러면은 수술의 어떤 그런 위험도나 아니면 또 기저질환 갖고 계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안산에서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안산 분들을 뵌 지가 요 안산에서 25년 정도, 25년 조금 덜 됐었거든요. 거의 25년 가까이 돼서 횟수로는. 이 같은 지역에서 25년을 이제 저는 수술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연령대, 그 다음에 이 환자들의 어떤 변화를 그대로 사실은 볼 수 있어요. 지역으로 옮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계속 하고 있어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75세 이상은 잘 수술하지 않았어요. 한 15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85세도 수술을 합니다. 약간 큰 수술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리스크가 있는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면은 대부분 괜찮은 게 많고. 물론 이제 사전에 해도 되는지 안 해도를 철저하게 이제 검증하는 그런 것도 발달을 한 건 맞을 거예요. 그건 맞겠지만 어쨌든 예전 75세보다 지금 80세가 훨씬 더 건강하다고 보는 거죠. 예전에 75세 분들은 이게 뼈도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고 막 혈압도 조절이 안 되고 당도 조절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노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80세에서 80한 2, 3세 정도는 85세는 좀 애매한 것 같고, 물론 각자 어떤 개인 차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골다공증 약을 다 드시고 계세요. 그것도 한 10년 정도 이미 10몇 년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뼈도 되게 튼튼하고 당뇨 고혈압도 조절을 되게 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술하는데 연령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70대보다는 80대 분들이 수술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환자분들도 그걸 또 원하세요. 예전에는 안 원하셨거든요. 니즈가 없었단 말이죠. 지금 수술하면 어떡해.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옆에 누군가가 수술을 같은 친구가 하면 본인도 오셔가지고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원장님께 오시는 환자분들 그 연령대도 그렇고 일단 가장 많은 질환은 척추 중에 허리가 제일 많으신 거죠? 그렇죠. 예, 목보다는 허리가 더 많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물론 이제 제가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목보다는 허리가 훨씬 더 나이가 드실수록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경추는 조금 한 80 넘어가셔도 이게 사진 찍어보면 굉장히 안 좋은데도 경추는 좀 잘 이게 적응하면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허리는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 나빠지니까요. 아마도 이 몸무게나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시면서 이렇게 활동할 때 목을 이렇게 숙이고 뭔가를 많이 하고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일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하고 또 운동할 때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목을.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목이 안 좋으면 계속 아픈데 나이 드신 분들은 목을 잘 안 쓰세요, 생각보다. 숙이고 뭘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하시고 또 운동도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80좀 넘어가신 분들은 허리가 훨씬 더. 왜냐면 일단 보행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밥을 할 때도 허리를 숙이고 하고, 이게 청소도 엎드려서 하고. 그러니까 허리를 훨씬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되게 원장님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디스크까지 막 오래 참고 그러진 않으시죠? 요즘에는 협착이 제일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협착증 환자도 많아졌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협착이 많아져 있죠. 근데 디스크도 예전에 비해서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 40대, 50대 또는 30대 이런 분들이 디스크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은데 그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다 다치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은. 피트니스 가가지고 과도하게 이렇게 헬스를 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꽤 있고 또 요즘은 또 예전보다 그러니까 골프 같은 운동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보다. 이게 사실 허리를 다쳐서 오는 경우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일터에서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15년, 20년 전에는. 근데 요즘은 운동하다가, 왜냐면 요즘 그 체육대회도 많잖아요. 지역 체육대회 이런, 그러니까 그런 데서 다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패턴이. 수술하시는 입장으로서 과연 어떻든 주사나 이건 한계가 있잖아요. 치료에 한계가 있잖아요. 수술하는 의사로서 어떤 느끼는 어떤 그런 보람이나 이런 거.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시술과 수술 이거를 이렇게 이제 갑론을박이 있다 하는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도 하고 주사 치료도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냥 시술 주사만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분들이 수술을 못 하는 거죠. 그런 파트에서. 그 다음에 시술은 안 하고, 수술을 하면 하고, 아니면, 딴 데 가서 주사 치료 하시라고 하는, 좀 약간 대학병원 스타일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같은 범주에 있다고 봐요. 왜냐면,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와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되는 환자가 딱 나뉘어지지는 않아요. 몇 개의 질환만 빼고는. 그러니까, 수술을 꼭 해야 되는 병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수술을 안 하고 날 수 있으면 수술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안 나니까요. 모든 병은 주사로 날 수 있다. 조절 가능하다. 그러면 수술을 누가 하는 거냐? 조절이 안 되는 환자라는 거예요. 주사 치료하면 조금 좋아졌다 또 아프다 그러시고 또 아프다 그러시고. 이거는 시술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시술과 수술은 나눠져 있는 게 아닌 거죠. 같은 스펙트럼에 있는 거예요. 환자가 못 견디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발견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대부분은 수술해야 되는 환자는 수술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허리가 이렇게 어긋난 병도 있거든요. 전방전이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긋나고 허리가 흔들리는 병도 있고 주저앉은 병도 있고 그래요. 근데 환자가 안 아프면 수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환자가 너무 많이 아파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아파하는데 이걸 시술로 끌고 가는 분들이 있다. 된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주사를 몇 번 해서 이게 안 되고 이 예후가 나빠질 거고 계속 환자가 악화되면 사실은 그거는 빨리 해주는 게 맞거든요. 얘기를 정리하면은 결국은 시술과 수술은 같은 스펙트럼에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 증상이고, 그리고 수술을 꼭 해야만 되는 병도 없고 주사로 다 낫는 병도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 거죠. 뭐 어떤 병원은 이게 뭐 이렇게 전방전이증 환자도 다 시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다시 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전방전이증은 웬만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시술은 사실은 그 좀 비용도 비싸고, 그러니까 주사 치료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뭐 시술을 큰 비용 들여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좋아질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주사를 한 3-4번 해보면 이분이 이게 약물로 될 건지 안 될 건지, 약물 주사로, 시술도 어차피 약물 주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환자한테 잘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환자는 너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서 수술을 해드리는 게 원래는 맞죠. 환자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신뢰관계를 계속 이어올 수 있었는지. 네. 만약에 과잉 진료 하셨으면 뭐 환자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이미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되는 거를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과잉 진료라는 거는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걸 수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술할 필요가 없는 걸 시술하는 것가 있고, 수술해야 되는 거를 시술하는 것도 과잉 진료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 상호 간에 연결되어져 있는 건데 꼭 필요한 방법을 하면 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런 질문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런데요. 과잉이라는 단어에는 비용이 포함되죠. 그죠?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데 하는 경우입니다. 비용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과잉 진료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는 원래 비용은, 그러니까 의사가 막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왔다 과잉 진료는 아니고, 필요 없는데 했을 때가 과잉 진료입니다. 어떤 거든. 그래서 이게 시술이나 주사나 이런 걸로 좋아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수술을 권해서 하는 경우, 이거 과잉 진료일 수 있고요. 반대로 수술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우리는 시술을 다 낫게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시술도 과잉 진료일 수 있어요. 환자분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조금 낮은 단가의 주사 치료를 몇 번 해보면 됩니다. 주사 치료 하면 그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그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의사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왜냐면 이게 조금 그 테크닉이 좀 어렵고 또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방사선 노출이 많이 돼요, 의사가. 그 치료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늘기에 실을 집어넣으려면 아주 명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 바늘기에 실 집어넣듯이 하는 주사법이 있어요. 그거를 해보면 됩니다. 그거를 해보고 안 되면 수술하면 돼요. 그거를 한 3번 정도? 그 시향으로 해가지고. 네네. 그거가 큰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봐요. 사실.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그거를 해보면 알아요. 그걸 해보면 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잘 안 없어지거나 좋아졌다가 다시 아프고를 자꾸 반복하면 그거는 수술해야 되는 질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술 전에 그런 어떤 약물에 대한 적응성을 먼저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해보면은 딱 답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어떤 환자, 이분은 시술도 필요 없어.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주사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환자가 오면 어떻든 이 환자의 어떤 증상이 정말로 수술이 급하냐, 급하지 않냐라는 걸 먼저 한번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시술적인 거나 약물 치료로 잘 되냐, 안 되냐, 이걸 또 한번 판단하시는 프로세스로 그렇죠. 가시는 거죠. 네. 사실은 허리는 급한 수술은 한 2가지 경우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경학적 손상이 있냐, 또 마비는 이건 삶의 퀄리티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마비 있는 경우는 환자를 설득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 이제 주사를 놨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그런 2가지 경우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나머지는 급할 게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일단 급할 게 없는데 자꾸 수술 쪽으로만 가면 이제 그거는 좀 그렇죠. 의심을 해봐야 된다. 네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떤 경우가 답답한 경우가 있냐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한 몇 달을 치료를 하고 오신 경우, 근데 다른 병원에 수술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딱 들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듣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좀 막말로 안 먹히는 거죠. 환자한테 아무리 30-40분을 얘기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참 답답하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경막의 신경 차단술을 해주고 이제 뭐 한 2주 뒤에 와보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몇 번 해보다가 또 이게 그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안 하면은 수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말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미 머리에 이렇게 고정관념이 된 거예요. 본인이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 병원이 아닌 시설 있잖아요. 뭐 통증의학과나 뭐 그 선생님들이나 뭐 재활의학과나 이런 선생님들은 거의 수술하라고 하는 일은 없거든요. 환자가 거길 떠나서 안 되니까 오는 경우지 저한테 수술해달라고 보내는 선생님은 거의 없어요. 마비가 있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환자들은 대부분 주사로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저한테도 주사를 맞은 분한테 소개받고 와서 주사를 놔달라고 하는 분, 이제 이때가 제일 힘들죠. 오히려 주사 치료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사 치료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수술이 더 안전한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주사 치료가 이게 안 보이는 거를 그림자를 통해서 하거나 감각 또는 초음파나 이런 걸 보고 하기 때문에 혈관을 찌르거나 신경을 건드릴 확률도 꽤 있죠, 사실은. 주사 치료라고 해서 간단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상당한 숙련된 그런 노하우가 필요해요. 근데 어쨌든 원장님은 환자한테 그래도 동의를 되게 많이 구하시려고 최대한 그걸 하시네요. 네, 그게 그렇죠. 이게 동의를 얻고 환자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환자가 자기 병을 본인 병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생활 속에서 나오는 증상이잖아요. 그리고 생활 패턴 또는 습관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당장 치료를 이렇게 좀 잘 해놨다고 그래서 이게 뭐 20년, 30년 수술 말고요. 20년, 30년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그 병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병을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설명을 해야 되고 환자가 이해한 거를 확인하는 게 사실은 이게 많이 힘들죠, 생각보다.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야만 환자도 만족도가 되게 높고 본인 병을 이해하니까. 환자 이해시키기 위해서 되게 힘드시겠네요. 힘들죠. 엄청 힘들어요. 다 해야 되니까. 네, 엄청 힘들어요. 그 처음에 제가 지금은 좀 이게 약아졌나요? 어쨌든 뭐 아니면 이게
이 말하는 능력이 좋아졌든 아니면 환자가 궁금한 궁금한 부분을 잘 이렇게 긁어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35, 36, 요때는 거의 1시간 넘게 설명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설명 듣다가 나가신 적도 있어요. 선생님, 저 나가서 잠깐 갔다 오면 안 되냐고, 어디를.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일 실력 좋은 의사는 설명을 잘하는 의사예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애매한 설명이 아니라 그 병을 설명을 잘하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애매하게 뭐 무조건 좋아져 뭐 이런 이 의학적 설명 말고 그런 우리 통념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절 믿으세요. 이건 어떻게 하고 운동하면 어떻게 이런 설명 말고 좀 의학적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의 실력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실력이 뛰어난 의사는 설명을 잘하는 의사다. 친절한 의사도 아니에요. 설명을 잘하는 의사예요. 근데 설명을 잘하는 사람은 친절합니다. 친절하지 않은데 설명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많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힘드니까. 계속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똑같은 질환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몇십 명을 그 설명을 하고 그 다음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하는 게 쉽지 않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지만 근데 어쨌든 그거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은 설명을 잘하는 사람은 친절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명 잘하는 의사가 실력 있는 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